탈북이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습니다. 무서운 건 체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었어요. 평양에서 20년 넘게 외화벌이 간부로 일한 탈북자가 직접 밝힌 북한 권력층의 은밀한 탈출 방식. 낮에는 수령을 외치고 밤에는 몰래 탈출 루트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실체를 그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양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 평양이요? 하면서 뭔가 대단한 곳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죠. 남한에 와서도 그랬고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 조선족 아주머니가 평양 사람은 다르네 하면서 신기하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양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리광혁입니다. 지금은 52살이고 이 땅 한국에서 산 지 벌써 6해가 넘었습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동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국한 노래에도 많이 나오고 옛날 고구려 때부터 유서 깊은 강이잖아요. 강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 봄이면 연두색으로 물드는 그 풍경은 솔직히 아름다웠습니다. 고향이 아름다웠다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양 시내 인쇄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타가소에서 보모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 시절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양 거주 허가라는 게 있어서 지방 사람들은 아무리 원해도 평양에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집이 평양에 자리를 잡은 건 할아버지 때부터인데 6.25 전쟁 때 어떤 공을 세웠다고 해서 당에서 내려준 거라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나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 가는 길이 아침마다 어머니가 싸주신 강냉이빵 옥수수로 만든 빵인데 그걸 손에 쥐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던 그 골목길이요. 평양도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명절에 흰쌀밥을 지어주시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배급이 나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셨거든요. 겨울에 그 긴 줄 속에 서 계신 어머니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20살 때 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그 뒤로 외화벌이 기관에 배속이 됐습니다. 외화벌이 기관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당에서 운영하는 무역 조직이에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곳이죠. 국가에 상납도 하고 나머지로 조직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자리입니다. 저는 거기서 무역 일꾼으로 일하면서 중국을 수십 번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산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손에 쥐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몰래 물건을 떼어다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밀수 브로커죠.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데인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 전역에 생겨났습니다. 배급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처음엔 당에서 불법이라고 탄압도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존해서 사니까요. 저는 그 장마당에 중국산 라디오, 전자시계, 담배, 술 같은 걸 넣어서 팔았습니다. 당 간부 신분을 이용해서 단속을 피하면서요. 그 시절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납득을 했던 거죠. 평양 생활이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있었지만 전기가 하루에 2~3시간 들어올까 말까 했고 겨울엔 난방이 안 돼서 방 안에서도 두꺼운 손바지를 입고 지냈거든요. 어르신들이라면 아실 텐데 연탄 한 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도 겨울만 되면 석탄 구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직업도 있고 당원이고 평양 사람이어도 추위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아내와는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잘한 여자였는데 처음엔 어머니가 소개를 해주셨어요. 결혼식도 딱 그 시대식으로 했죠. 인민반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음식 나눠 먹고 축하 노래 한 곡 부르고. 지금 남한 젊은이들 결혼식 보면 거의 별세계 같더라고요. 딸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은별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지은 이름인데 은빛 별처럼 빛나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불법 거래도 하고 뇌물도 주고받고 했지만 그게 체제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수령님이 계시고 당이 있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 세계관이 제 뼛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걸 의심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마치 공기를 왜 마시냐고 묻는 것만큼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그쪽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우리가 사는 모습이 자꾸 비교가 됐거든요. 단동 시내 길거리에 물건이 넘쳐나고 밤의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 얼굴에 그렇게 핏기가 돌더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너면서 강 건너편 신의주를 보면 불도 없고 조용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은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날 저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5년 늦가을이었으니까 제 나이 45 때 일이에요. 평양 시내 한 간부용 초대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고급 시설인데 거기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외화벌이 기관 일로 윗선 간부 몇 분을 모시는 자리에 배석을 했어요. 술 따르고 자리 챙기는 역할로요. 그런 자리에 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를 보니까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죄다 거기 있더군요.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중국산 고량주 중에서도 제일 비싼 것, 수입 과자의 열대과일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절 북한에서 바나나 한 개가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요. 지방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자리엔 바나나가 접시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때는 그냥 역시 높은 분들 사시는 게 다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간부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한껏 취해서 경계가 풀린 상태였죠. 그때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분, 당 간부 출신으로 무역 총책임을 맡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나 어젯밤에 남조선 드라마 또 봤어. 야, 그거 진짜 재밌더라. 주인공이 말이야.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라고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보다 걸리면 최소 교화소, 심하면 정치범수용소입니다. 일반 주민이 그랬다가는 가족까지 연좌가 될 수 있는 중죄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어느 드라마요? 나도 봤는데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이후로 우리 민족이 반세기 넘게 갈라져 살았잖아요. 그 세월 동안 북쪽에서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라고 가르쳐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체제를 지킨다는 사람들,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연단에서 주먹을 쥐던 그 사람들이 뒤에서는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킬킬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술이 한숨 배 더 돌고 나서 옆에 앉은 다른 간부가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나가는 사람들 많다던데 위에서도 알면서 모른 척 한다더라. 돈만 있으면 어렵지도 않다고. 나가는 사람들, 그게 탈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고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돈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연애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분들이 지키려는 게 뭔가? 저 사람들이 그토록 선전하는 체제가 뭔가? 낮에는 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강연을 하고, 밤에는 적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웃는 그 사람들이 수호하는 게 도대체 뭔가? 물론, 저도 뒤로는 밀수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니까. 저 역시 그 위선의 한 부분이었겠죠. 근데 그날은 그게 저 자신한테도 돌아왔습니다. 나는 뭘 믿으며 살고 있는 건가? 집에 돌아오니 딸 은별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때 15살이었는데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저는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애가 크면 어떻게 살게 될까? 나처럼 뒤로는 딴짓하면서 앞으로는 충성스러운 척 살아가야 하나? 그게 이 아이의 미래여야 하나? 그 생각이 든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당장 뭘 결심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이 다르게 보이고 당 선전 구호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그릇은 멀쩡해 보여도 이미 다른 거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겉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절을 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6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눈을 피하고 말수가 줄고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기관 부기관장이 전날 밤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했죠. 북한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괜히 아는 척했다가 같이 엮이거든요. 저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부기관장은 저와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중국 출장도 같이 여러 번 다녀왔고 뒤로 물건 떼어다 파는 것도 서로 눈 감아주는 관계였거든요. 그분이 잡혀갔다는 건 누군가 밀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동료들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저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인가?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다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은별이 방을 가리키면서 목소리를 낮추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은별이 방 좀 봐요. 내가 오늘 청소하다가 딸아이 책상 서랍 안쪽에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꺼내서 확인해 보니 남한 드라마 파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북한에서 그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건 반동 행위입니다.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처벌을 받아요. 제가 아무리 당원이고 간부라도 자식이 그걸 갖고 있다가 걸리면 끝입니다. 은별이를 불러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아이는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제가 화를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조금씩 털어놨어요. 학교 친구한테서 받았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몰래 돌려본다고.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애들이 그걸 집단으로 돌려본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리가 우리 은별이한테까지 연결돼 있다면 다음 날 저는 아는 보위부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제가 중국 물건 챙겨다 주면서 관리해온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걸 가리켜 줄이라고 하는데 살아남으려면 이런 줄을 여러 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 사람은 봉투를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내가 못 본 걸로 하지. 근데 다음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돈으로 막았습니다. 이번엔, 근데 다음엔 은별이가 또 누구한테서 뭘 받을지, 학교 친구 중에 누가 걸려서 우리 아이 이름을 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불안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 즈음에 저는 북한 안에서 조용히 돌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자리에서 들었던 그 말 돈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슬쩍슬쩍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전에는 못 들은 척했는데 이제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과 우리 같은 간부들이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밤에 몰래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다가 총 맞거나 중국에서 붙잡혀 송환돼서 수용소 가거나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군관한테 미리 돈을 주고 날짜를 잡고 브로커가 중국 쪽 연결을 다 해놓고 마치 출장 가듯이 나간다는 거예요. 탈북이 이렇게 쉬웠나?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체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아직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나라에서 은별이의 미래는 없다는 것. 결심이 서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머리로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 46, 태를 살아온 땅인데 부모님 산소가 있고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이 있고 결심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섰다가 흔들리고 또 조금 섰다가 또 흔들리고 그러기를 몇 달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여름 아는 선배 한 명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위인 분인데 역시 외화벌이 쪽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평양 시내 조용한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다음 달에 나간다.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움직여라. 저는 순간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몸에 밴 습관이에요. 누가 듣고 있나? 아는 얼굴이 있나? 선배는 그런 저를 보면서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 나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자리 보고 앉았지. 그 말에 저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단동으로 넘어가는 루트인데 국경 경비대 군관 중에 미리 손을 써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 구간 순찰을 비워두는 방식이라고. 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서 차가 기다리고 거기서부터는 조선족 브로커가 안전가옥까지 데려다준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웠어요. 이게 무슨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드냐고 물었어요. 선배가 숫자를 댔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가족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근데 솔직히 그 숫자보다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있고 군관이 있고 중국 쪽 연결망이 있고 즉흥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짜여진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그 조직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낮에는 체제를 수호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는 탈출 루트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가 웃기면서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별이는요? 저는 새 식구가 같이 간다고 했어요.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에 다 담겨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아이 미래가 없다는 것,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한참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아주 조용히. 그동안 밀수로 모아둔 달러를 한꺼번에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 중국 출장 때마다 조금씩 빼돌려서 단동 쪽 아는 사람한테 맡겨뒀어요. 브로커 쪽에도 연락을 넣어 날짜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짐을 빼거나 살림살이를 처분하면 인민반에서 눈치채거든요. 북한에서는 이웃집 일을 이웃집보다
인민반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척.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머니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평양 시내 작은 아파트에 사고 계셨거든요. 북한에서 가족 중 누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한테 연좌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어떤 눈총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시게 될지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열흘 전쯤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같이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였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은별이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심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두렵지 않았냐고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 은별이가 이 땅에서 썩어가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2017년 10월. 늦가을이었는데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달러는 몸 안쪽 허리춤에 나눠서 감췄고 은별이 가방엔 최소한의 옷까지만 넣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는데 세 식구가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그게 마지막 평양 밥상이라는 걸 세 사람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계란을 하나 더 얹어줬는데 그것도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계란을 보면서 눈이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내려갔어요. 출장 서류를 미리 꾸며뒀거든요. 외화벌이 기관 간부가 무역 업무로 신의주 출장을 간다는 공문서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서류를 만드는 건 저한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래 그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서류가 있으면 검열이 한결 수월합니다. 기차 안에서 검열원이 서류를 확인했는데 흘끗 보더니 그냥 돌려줬습니다. 그게 북한 시스템이에요. 서류가 있고 얼굴이 간부처럼 생겼고 당당하게 앉아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쭈뼛거리거나 눈을 피하면 그게 더 의심을 사고요. 은별이가 제 옆에 붙어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신의주로 내려가는 기찻길 옆으로 논밭이 펼쳐지는데 10월이라 다 수확이 끝나고 황량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이 땅을, 이 하늘을, 이 바람 냄새를 다시는 못 맡겠구나. 북한 땅의 흙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가 기차 창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걸 한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별, 인사처럼요. 신의주에 도착하니 브로커 쪽에서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맞춰둔 대로였어요. 특별한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역 앞에서 서 있다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따라오세요. 한마디를 하고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 자연스러움에 오히려 놀랐어요. 마치 호텔에서 벨보이가 손님을 안내하는 것처럼 태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길래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조용히 어느 민가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말고도 두 팀이 더 있었어요. 한 팀은 중년 부부였고 다른 팀은 나이 든 남자 혼자였습니다. 다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방 안을 둘러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루트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다는 거니까요. 맨몸으로 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짜를 잡고 차를 예약하고 군관을 매수해서 건너는 사람들. 우리는 그쪽이었습니다. 민가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그러면서 방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별이가 제 팔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깼습니다. 아빠, 나 잠들었어? 저는 괜찮다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아내는 구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자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믿음이 생겼냐고 했더니 그날 처음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정이 넘어서 브로커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우리는 짐을 들고 민가를 나섰어요. 골목을 몇 개 지나서 압록강 가까이 갔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어요. 10월 강바람이라는 게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그때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은별이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는지 제 손이 떨리고 있었는지 둘 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꽉 잡고 걸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르니 군복 입은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다가가서 뭔가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어요. 됩니다. 건너세요. 그게 다였어요. 그 군관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을 비워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국경입니다. 총을 들고 서 있어야 할 군관이 돈 봉투 하나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 든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충성심보다 셌던 거겠죠. 강을 건넜습니다. 10월 압록강 물이 무릎까지 찼는데 발이 닿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얼음물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은별이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건너는데 아이가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더라고요. 17살짜리가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이 어린 것이 이런 걸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에서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돌아봤습니다. 신의주 불빛이 보였어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거기가 제 나라였습니다. 46 태를 살아온 땅이요. 중국 쪽 강가에 올라서니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결이 돼 있는 차였어요. 우리는 그 차에 올라탔고 차는 불을 끈 채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발을 녹이는데 그 온기가 어찌나 낯설게 느껴지던지 은별이가 제 어깨에 기대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저는 그래,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때 몰랐어요. 다만 강은 건넜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중국 땅을 처음 밟은 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단동 외곽의 조선족 아주머니 댁이었어요. 방 하나를 내줬는데 이불이 두툼하고 따뜻했어요. 은별이는 누우자마자 골아 떨어졌고 아내도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온 건가? 이게 진짜 중국인가?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아직 압록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우리를 맡아준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쌀밥에 김치찌개였는데 김치 맛이 달랐어요. 중국 배추로 담근 거라 북한 것과 달랐지만 그래도 그 맛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주머니는 함경도 출신 조선족이었는데 말씨가 북한 사람이랑 비슷해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처음엔 경계를 했는데 이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친척들이 북에 있어. 그래서 이 일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경계가 풀렸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였습니다. 탈북했다가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알았거든요. 정치범 수용소거나 운이 좋으면 교화소인데 어느 쪽이든 살아서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낮에는 밖을 못 나갔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은별이가 바깥을 내다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한테서 연락이 끊겼어요. 원래 우리가 먼저 나오고 아내는 며칠 뒤 따로 나오기로 했거든요. 출발 전에 뭔가 꼬여서 같이 못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다른 루트로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저는 브로커한테 물어봤지만 그쪽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북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별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곧 온다고만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잡힌 건 아닌가? 우리가 나온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밤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아내를 두고 온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파고들었습니다.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억지로라도 같이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 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단동에서 한 달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 쪽에서 다음 루트를 준비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루트인데,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요. 말로 들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산을 넘고 국경을 건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위험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에 아주머니가 음식을 많이 차려줬습니다. 잘 먹고 가라고요. 그 밥상을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이 일 하면서 무섭지 않냐고.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근데 우리 친척들이 저기 있는데 어떡해.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해야지.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같은 핏줄이라는 게, 이산가족이라는 게, 분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6.25 이후로 우리 민족이 겪어온 아픔이 이 아주머니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은별이는 그날 밤 아주머니한테 꼭 안겼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이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요. 아비로서 이 애한테 이런 여정을 겪게 한 게 미안하면서도 그래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게 이 길을 택한 이유였으니까.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어느 쪽이 더 큰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 태국까지, 대사관까지, 거기까지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 그나저나 중국에 머무는 동안 제가 피부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족 아주머니 댁에서 비교적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브로커한테도 제때 돈을 낼 수 있었고 다음 루트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저희 말고 다른 탈북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몇 달째 거기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다음 루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몰래 인근 농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공안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탈북이 이렇게 다르구나. 돈이 있는 사람은 날짜 잡고 군관 매수하고 차 타고 나오고 안전가옥에서 다음 루트 기다리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강에서 죽거나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공안 피해 다니다가 잡혀서 송환되거나 같은 북한 사람인데 같은 처지인데 돈 하나가 그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체제가 사람을 가르고 그 체제를 빠져나오는 것도 또 돈이 사람을 가르고 그 씁쓸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단동을 떠난 건 2017년 11월 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은별이를 깨우는데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17살짜리가 그새 단단해진 거예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는데 새 숟가락을 먹고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은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게 작별 인사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차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운전을 했고 우리는 뒷자리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차를 세우고 서류를 확인하는데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어요. 공안이 차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냥 보내줬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은별이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아이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사이 국경은 산속이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저와 은별이가 뒤따랐어요. 산길이 험했습니다. 11월 산속이라 낙엽이 쌓여서 발이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손전등도 켜지 못하니까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은별이가 한 번 넘어졌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으면 넘어지면서도 소리 하나 안 지를까 싶어서요. 산을 넘는데 서너 시간이 걸렸어요. 라오스 쪽으로 내려오니까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대 지방이라 북한이나 중국과는 식생이 완전히 달랐어요. 나무가 크고 공기가 습하고 냄새가 달랐습니다. 은별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빠, 여기가 어디야? 하고 물었어요. 라오스라고 했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라오스가 어디 있는 나라야? 하는 거예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 학교에서 라오스 지리를 가르쳐줄 리가 없잖아요.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강폭이 꽤 됐어요. 브로커가 뱃사공한테 돈을 건네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도 돈이었어요. 뱃사공은 아무 말 없이 노를 저었고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저는 압록강이 생각났어요. 한 달 전에 압록강을 건넜고 이제 메콩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을 2개 건넌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고향에서 강을 건너본 적이 없었는데 탈북을 하고 나서 강을 2개나 건넜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고 나서 브로커가 우리를 치앙라이 쪽 숙소에 데려다뒀어요. 거기서 방콕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실감해 보려고 했어요. 간판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사람들 생김새도 다르고 근데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거리에 불빛이 많다는 거. 밤인데도 환한 거요. 북한에서는 평양도 밤이면 어두워지는데 여기는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그 밝음이 서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대사관 위치를 알려줬고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직접 걸어갔어요. 대사관 건물이 보이는 순간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보는데 가슴이 뭔가로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극기를 보면 분노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적의 깃발이라고요. 근데 그날 그 깃발을 보면서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왔어요. 어떤 눈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살았다는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은별이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직원이 나왔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더라고요. 46 태를 살고 나서야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든든하게 들리던지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안심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은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공항 자체가 너무 커서 어리둥절했어요. 불빛도 환하고 사람도 많고 뭔가 다 빠르게 움직이고 저는 그냥 은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안내를 받아서 따라가긴 했는데 머릿속이 멍했어요. 46태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 낯설미 기쁨보다 먼저 왔습니다. 기쁨은 조금 뒤에 왔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게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을 받는 곳인데
거기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버스 타는 법, 은행 쓰는 법, 주민등록하는 법. 북한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선 다 달랐고, 여기서는 당연한 것들이 저한테는 다 낯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있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나원 교육 중에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물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과자 종류만 수십 가지, 음료수도 수십 가지. 저는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집어들고 있는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것도 처음엔 부담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억양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달랐어요. 제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외래어가 많이 껴있으면 더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나이 46의 말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게요. 근데 은별이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빨리 흡수하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억양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석 달이 지나니까 웬만한 대화는 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착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북한에 관한 뉴스, 탈북자 증언, 북한 관련 영상, 그런 걸 밤새 찾아봤어요. 북한 안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제가 살아온 세계가 어떤 곳인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가 수치와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세계에서 46해를 살았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동시에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것도 실감이 났어요. 아내 소식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서 계속 수소문을 했어요. 북한 안에 연락망을 가진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식이 없다는 게 꼭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잡혔으면 이미 소문이 났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직도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내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매일의 기도입니다. 은별이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 전공을 골랐냐고 물었더니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이 아이가 겪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딛고 남을 돕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학 입학식 날 저는 혼자 뒤에 서서 은별이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온 게 맞았다는 생각이요. 한국에서 살면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6.25를 직접 겪으신 분들, 이산가족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게 겹칩니다. 고향이 북쪽이라는 것, 가족이 거기 있다는 것,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 저는 탈북을 해서 여기 왔지만 그분들은 전쟁통에 내려와서 수십 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 건지 저는 겨우 몇 년 됐는데도 그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그분들이 하실 때 저도 진심으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탈북이 이렇게 쉬웠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서 남들보다는 수월했어요. 목숨을 걸고 강에 뛰어들지 않아도 됐고 중국에서 몇 년씩 숨어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준 건 제가 그 체제 안에서 간부였다는 거고요. 그게 부끄럽냐고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은별이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북에 계신 분들, 아직 거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어렵고 낯설고 말도 조금 다르지만 사람 사는 곳이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누구는 돈이 있어야
건너오고 누구는 맨몸으로 강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통일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